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오늘은 미국 정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뭐 미국 정치, 트럼프 대통령, 그다음에 일론 머스크 두 사람한테 나오는 이야기만 받아 적기도 힘들고 소개하기도 바쁜데, 사실 많은 분들께서 이제 댓글이나 다른 경로로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 왜 미국은 분명히 양당 정치인데 요즘에 미국 야당 어디 갔어? 라는 이야기를 종종 하십니다.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저도 뭐 미국 민주당이 뭐 했다는 이야기는 요즘에 본 적이 없어요. 오로지 트럼프, 일론 머스크, 트럼프, 일론 머스크 둘이 같이, 그러다가 가끔 제이디 벤스 부통령, 이 세 사람이 전체 이 뉴스 커버리지의 한 75% 이상을 차지하는 것 같은데, 미국 정치라는 것은 지금 과연 형해화돼서 없어졌나? 정말 말 그대로 이제 미국이 군주정으로 이제 가서 의회 정치라는 건 지금 이제 그냥 러버 스탬프가 됐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도대체 미국 민주당 뭐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미국 민주당 전문가시죠. 우리 신은철 선생님을 한번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세요. 지난번에 이제 그 대통령 선거에서는 뭐 당연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 당시에 미국 의회 선거가 어떻게 했었죠? 상원은 민주 51에 공화당 49였다가 예, 공화 53에 민주 47로 뒤집혔고, 그렇죠.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을 유지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예, 2022년 중간선거 대비 의석수가 2개 줄었습니다. 그래서 220대 215로 끝이 났죠. 그렇죠. 네. 사실 미국 정치에서 보면 이 정도 격차, 그러니까 뭐 하원에서 5석, 그다음에 상원에서 6석 정도면 종종 있는 일 아닌가요? 요즘엔 특히 자주 있는 일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 정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이 정도 차이면, 특히 하원에서 이 정도 차이면 예. 뭐 어렵지 않게 각각 개별 사안별로 이렇게 저렇게 빼와가지고 뭔가를 해볼 수 있는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어디를 봐도 민주당이 안 보여요. 이게 뭐 당 해산했나요, 민주당? 회사는 아니고 예. 이게 미국 민주당이 1980년 대선에서 참패한 이래로 네. 크게 두 가지 고질병을 가지고 있다고 고질병. 보시면 됩니다. 어. 하나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에서도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좀 많이 겪는 현상이죠. 우리나라 민주당이 겪는. 선거에서 지면은 예. 한동안 이제 좌절감에 빠져서 완전히 무기력해지는 그런 게 조금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뉴욕타임스가 그 다름이 아니고 미국에서는 각 당의 그 전국위원회가 중앙당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물론 그만한 권한은 없습니다만 예. 중앙당 역할을 하는데, 민주당에서 이번에 새로 뽑힌 전국위원장이 전국적으로 다시 풀뿌리 운동을 하겠다면서 텍사스 같은 주들을 좀 갔습니다. 네. 그래서 뉴욕타임스가 그 행보를 다루면서 하는 말이, 민주당이 이제는 전국 추세에 너무 기대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했다는 전국 거죠. 추세. 그러니까 네. 이슈의 1위 1비에서는 안 되겠다. 예. 예를 들어서 2008년 대선 같은 경우도 생각을 해보시면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역사적인 출마도 출마였지만 공화당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컸지 않습니까? 네, 예. 뭐 그렇죠. 질일멸렬한 이라크전, 예. 그다음에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예, 뭐. 9월 15일에 리먼 브라더스 파산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터진 금융위기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반공화당 여론이 고조되었던 시기에 오바마까지 나왔다 보니까 민주당이 꼭 잘해서 이겼다고 볼 수는 없었던 거거든요. 네네. 사실 그리고 2018년 중간선거 같은 경우도 대도시 근교에 거주하는 특히 대졸 백인 여성들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면서 민주당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긴 것이었지 민주당이 잘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뭐 십몇 년 사이 선거에서 민주당이 잘해서 이긴 선거는 별로 없다. 딱히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있다 보니까 특히 좀 그런 면모를 주류들이 아무래도 좀 많이 보여주는 듯합니다. 뭐 상원 지도부로 치면은 뉴욕 출신인 척 슈머 상원 예. 원내대표라든가 하원 원내대표도 사실은 뉴욕 출신입니다. 브루클린에 있는 흑인 노동자 가정에서 태어난 하킴 제프리스가 원내대표인데 역시 좀 조용하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작년 7월에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용태에 가장 혁혁하게 이바지했다고 할 수 있는 낸시 펠로시가 현역 하원 의원이고 아마 내년 선거에도 나갈 걸로 보이는데, 그럼 몇 선이에요, 그러면? 지금 아마 21선쯤 될 겁니다. 내년에 나가면 이제 22선. 예, 그쯤 됩니다. 86년인가 처음 나왔으니까. 예. 근데 그분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너무 조용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물론 이제 미국 쪽 이야기를 인용을 하셨습니다만, 네. 이게 이제 민주당 내부에 근본적인 문제가 좀 있는 거 아니냐, 네, 사실. 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네. 일단은 개파 간의 입장 조절이 여전히 안 되는 것도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미국 민주당의 개파라고 그러면 어떻게 있을까요? 사실 겉으로 보면 잘 드러나지가 않아가지고. 일단은 크게는 지금은 이제 제일 큰 두 가지 세력을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은 첫 번째는 이제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의 구호였던 신노동당 있지 않습니까? 제3의 뉴 레이버. 예. 거기에 이제 원조 구호라고 할 수 있죠. 뉴 데모크래트. 바로 신민주당 연합이 있습니다. 빌 클린턴이나 오바마 계열이. 그러니까 온건 진보라고 할 수 온건 있겠죠. 진보, 예. 대기업에 친화적이기도 한.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2016년에 샌더스의 첫 대권 출마를 계기로 급격하게 세력을 키우고 있는 의회 진보 코커스가 있습니다. 바로 현대 좌파 계열이죠.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 하원 의원이 소위 스쿼드에서도 넘버원 주자로 꼽히지 않습니까? 그분이 바로 이 진보 코커스 소속이죠. 그 외에 이제 이 두 세력의 중간에 끼어 있는 세력이 아마 90년대나 2000년대 초중반까지 많이 들어보셨을 법한 블루독. 그러니까 좀 온건 보수파였을 텐데 이 사람들의 세력은 지금 굉장히 약해진 편입니다. 양쪽으로 민주당도 이제 극단으로 갔다. 조금 흩어지고 있다는 거죠. 어느 정도냐면은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2008년에 하원에서 257석 정도로 확보를 했는데 그 중에서 52명 정도가 블루독 소속이었습니다. 특히 남부주 출신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은 남부주 출신이건 교회 출신이건 블루독의 수가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여전히 코커스 자체는 있는 편인데 제 기억이 맞다면 10명도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뭐 매운맛이든 짠맛이든 예. 확실하게 보여주는 쪽만 지금 예. 민주당 내에서 남아있다. 조금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거죠. 그 사이에서 나름 이제 또 세력을 확립해 보려고 발버둥 치는 쪽이 블루칼라 코커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또 여기서 민주당의 또 다른 병폐가 드러나는데 양대 해안가 특히 이제 대도시 쪽에 너무 치우쳐 있다 보니까 뭐 대선 때만 되면은 러스트벨트 아주 노래를 부르면서 예. 막상 그쪽을 대변할 만한 의원들의 코커스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도 종종 나오는 이야기지만 특정 지역 거점을 이제 표 찍는 기계로 예. 생각할 뿐이지 예. 진정으로 뭘 안 해주다 보니까 예. 결국은 이제 그것이 반복되면서 예. 결국 이탈이 됐는데 그걸 만회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죠. 계속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는 아마 본인들 스스로가 네. 좀 직감적으로 뭘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못하는 듯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해도 되겠다 싶은 것이 근래에 사실 뭐 타운홀 미팅이건 아니면 사람 대상 특히 이번에 정부 효율부 DOG가 연방정부 공무원을 굉장히 많이 해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뭐 그냥 이메일 딱 날려가지고 네. 뭐 지금 해고하면은 지금 나가면 9월달까지 급여 줄게. 네. 뭐 근데 이런 식으로.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점에서 이제 문제가 있는데 미국 연방정부 공무원이 공화당의 그 작은 정부론 때문에 굉장히 무능력한 집단으로 비치기가 쉬운데 사실은 200만 명을 초과하는 연방정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30% 정도가 제향군인들입니다. 그리고 그 30% 정도 되는 제향군인들 중에서 다수는 또 상위군인들입니다. 베테랑들. 장애를 입은. 예. 근데 그런 사람들도 좀 가리지 않고 해직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커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민주당이 아무래도 버지니아 근교도 그렇고 메릴랜드 근교도 그렇고 이 워싱턴 DC를 둘러싸는 근교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수도를 옮기고 싶어하죠. 예, 당연히 또 지역 특성상 공무원 거주지가 많고 그런 지역들이 연방 하원으로 보고 상원으로 보고 주지사로 보고 민주당을 많이 찍어줍니다. 그러면 당연히 자 생각을 해보시면은 민주당의 작년 대선 버지니아 득표율이 사실 좀 많이 내려간 편이었죠. 격차도 그렇고 격차만 하더라도 20년 대선 당시에는 10%포인트를 넘겼는데 작년에는 6%포인트 정도였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굉장히 좋은 기회가 찾아온 셈이거든요. 정치적으로 이제 그걸 네. 활용을 잘해서. 네. 그리고 사실 올해 11월에 버지니아가 주지사를 필두로 주정부의 요직과 백석인 주하원을 100명을 전원 선출을 해야 됩니다. 그럼 당연히 공무원 표심부터 잡고 와야 되는데 이거를 지금 누가 하고 있느냐? 현대 좌파에서 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 그분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씨가 나서면 저 개인적으로 보면 이게 될 일이 될까? 좀 약간 좀 부정적인데. 근데 지금은 그 몇 년 전하고 조금 그분의 행보를 우리가 다르게 봐야겠다 싶은 것이 저도 몇 년 전 같았으면 아마 박사님과 대동소이한 말씀을 드렸을 듯한데 AOC가 작년 선거에서 이기고 나서 비로소 이제 자신의 지역구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조금은 제대로 짚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AOC가 뉴욕시에 있는 지역구를 대표하고 있긴 한데 뉴욕시 내에서도 그 각 계층별 거주지가 눈에 띄게 갈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맨해튼, 퀸스 이런 식으로 갈리는데 AOC의 지역구는 퀸스 쪽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기업의 옛 발상지이자
노동자 거주지라는 거죠. 그리고 작년에 AOC를 다시 찍은 소수인종 출신 노동자 중에서 상당수가 그녀 이제 인스타나 X 포스팅을 보고서 답을 해준 바에 따르면은 난 당신을 트럼프 같은 아웃사이더로 여기기 때문에 좋아하고 찍어줬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AOC가 그러면 이런 사람들도 있는 거니까 여전히 민주당을 찍든 안 찍든 간에 이런 사람들도 있는 거니까 자기가 이 사람들을 이참에 한번 잘 규합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건지 이번엔 뉴욕 일대에서 연설을 하면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재향군인을 포함한 가차없는 해직 조치를 자기가 제법 명쾌하게 짚고 넘어갔습니다. 반응도 제법 좋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이제 현대좌파의 대부가 버니 샌더스 무소속 상원의원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은 무소속이기는 한데 당적 자체로 보면은 민주당 소속으로 보셔도 무방합니다.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그 교섭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공화당이랑 민주당이 정당이자 교섭단체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무소속 의원들이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어느 교섭단체에 가서 활동을 할 것인가. 그런데 이제 샌더스와 또 한 명 더 있습니다. 메인주의 앵거스 킹이라고 무소속 삼선 의원이 있는데 이 두 사람 같은 경우는 초지일과 민주당 코커스에서 계속 활동하기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샌더스가 또 계속 그렇게 전과 다르게 뭐 민주당을 완전히 등져야겠다 이런 소리까지 안 하면서 또 무슨 나름 획기적인 시도를 하고 있느냐. 지금 사실 민주당이 조금씩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무슨 준비를 하고 있냐면은 예산 전쟁이죠. 왜냐하면은 DOG가 했던 1년의 공무원 해직과 예산 삭감 이것이 올 3월부터 시작된 예산안 논의도 그렇고 회계연도 예산안도 그렇고 당장 지금 공화당이 아마 조금 있다가 다시 설명을 드려야겠지만은 상원에서 의결 종족수가 51표면 쓸 수 있는 예산 조정 절차를 써서 대규모 감세안을 통과시키려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엄밀히 말하면은 2017년 감세안의 연장안이죠. 그냥 계속하겠다라는 네. 거죠. 근데 문제는 그 연장안을 통과시키려면은 4조 5천억 달러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크냐 하면은 더 나은 재건법 원안이 있지 않습니까? 빌드 백배럴. 그게 원안 예산이 3조 5천억 달러였습니다. 미국 1년 예산 6조 5천억 달러 정도 예, 되는 그 거 정도 아닌가요? 되고. 그러니까 더 나은 재건법 원안과 인프라법 예산을 합쳐야 지금 공화당이 통과시키려는 그 감세 연장안의 예산이 확보가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공화당이 지금 그 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뭘 준비하고 있습니까? 다름 아닌 미국 최대 규모의 의료보험 제도의 메디케이드 예산 삭감이죠. 뭐 국방비도 삭감하고 해서 2조 달러 확보하겠다라는 이제 계획인데. 근데 그게 당연히 지역구별로 보면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웨스트 버지니아나 켄터키와 같이 옛날에 그래도 민주당을 꾸준히 지지했던 뭐 석탄주의건 아니면 다른 남부주의건 여전히 소수인종이나 백인이나 좀 힘들게 먹고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남부주일수록 그런 미국 고유의 복지제도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본인들의 이상과 현실이 많이 다르군요. 보면. 예. 본인들은 리버테리언처럼 사는데. 예. 아니 켄터키만 하더라도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2019년 그때쯤에 뭐 지역에서 유력한 언론들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은 켄터키 주정부 예산 중에서 30에서 40% 정도가 연방 정부의 교부금입니다. 그리고 그 교부금의 출처는 아무래도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는 어디겠습니까? 뭐 블루스테이트에서 걷어서 그렇죠. 갖고 왔겠죠. 캘리포니아, 뉴욕 이런 이제 연방 소득세 외에도 각 주별 소득세, 재산세 이런 것들을 부과를 해서 막대한 세입을 거두오는 그런 주들이 바로 출처거든요. 그래서 좌우간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근데 하원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거가 220대 215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굉장히 접전 지역으로 끝난 것도 많습니다. 뭐 아이오와 제1구라든가 제1구가 아마 한 400표 미만 정도로 결정이 됐을 겁니다. 공화당 의원이 다시 이겼는데 네브래스카 제2구는 뭐 바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워런 버핏의 거주지로도 유명한 오마하 있지 않습니까? 그 일대를 관할하는 지역구인데 여기가 최근에 좀 눈에 띌 만한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대통령 후보로는 민주당의 이윤석 찍었는데 하원 의원은 여전히 온건 보수파인 공화당원입니다. 그런데 이 온건 보수파인 공화당원이 돈 베이컨이라고 군 복무 경력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때로는 트럼프와 거리를 두기 때문에 사실은 작년에도 쉽게 이겼을 법한데 굉장히 힘들게 이겼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샌더스가 무엇을 했느냐?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아이오와 제1구와 네브래스카 제2구를 방문해서 타운홀 미팅을 했는데 기치가 바로 올리가르의 타도였다는 거죠. 이제 뭐
버니 샌더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이제 할 법한 이 이야기인데 사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쭉 듣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왜 패배를 했을까라는 뭐 패배 리스트는 뭐 엄청나게 목록은 많은데 네. 그 중에 가장 저한테 와닿았던 것은 이제 그 미국 국민들이 2000년 이후에 뭐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여론 추세가 움직이는데 공화당은 얼추 비슷하게 움직여요. 네. 그런데 민주당은 혼자서 저 왼쪽으로 이렇게 2012년 이후로 확 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다시 붙잡으려면 그거를 뭐 샌더스나 오시에 같은 이런 분들이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근데 그거를 또 어떤 면에서 사실은 역설적으로 트럼프가 그 명분을 제공해주고 있는 것이냐면은 트럼프의 굉장히 독특한 면은 제가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으는지 모르겠는데 제3당 출신이기 때문에 원래도 좀 굉장히 독특한 면모가 있습니다. 양당 어느 쪽과도 완전히 맞지는 않는 그런 면모가 있을 뿐더러 트럼프가 젊은 시절부터 언론, 연예 활동도 하면서 어떤 이미지로 확립을 했느냐. 유능한 언더독 출신, 그러니까 비주류 사업가라는 이미지로 확립하려고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미국의 각 정당이 대선 공약을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영어로 플랫폼이라 해가지고 그 플랫폼 2016년 거를 한번 찾아보시면은 다름이 아니라 반 월스트리트 메시지가 공화당 정강에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나는 이제 그런 로비스트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정치를 멋지게 다도하게 해볼 수 있는 예. 유능한 언더독 사업가라는 이미지를 활용을 했는데 그게 민주당에 대한 의리를 그때까지도 지켜왔던 노동자들한테 잘 먹혔다는 거죠. 근데 그게 백인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스페니시도 그렇죠. 예. 뭐 네바다나 캘리포니아 등에 거주하면서 아마존 물류 창고 등에서 거주하는 히스패닉 노동자들이 또 그런 불만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2020년 민주당 경선 당시에 누구를 많이 찍어줬냐? 바로 샌더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저의 현상의 변화가 이미 있었다는 건데 민주당이 사실은 그 변화를 제대로 추적하거나 아니면은 자기들이 뭔가 그거를 활용을 해서 유의미한 성과를 이루려 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 이제 독일 선거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최대우 뭐 김인기 사련 연합이 이제 다수당이 됐습니다만 네. 이제 AfD 그 뭐 극우라고 표현을 할지 뭐 급진이라고 할지 자고한 이제 우파 쪽 저 오른쪽에 있는 당이 이제 득세를 한 20% 득표를 20% 정도 하니까 반대로 이제 또 왼쪽 끝에 있는 링케 같은 당이 이제 극좌파가 이제 좌파당이 또 뭐 한 8% 이렇게 득표를 하는 놀라운 일이 또 벌어졌는데 결국은 이제 그렇게 되면 맨날 지는 게임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제 보면은. 네, 그런데 그런 정당들이 그 성향에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거의 일관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프랑스의 국민연합도 그렇고 영국의 리폼 UK도 그렇고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 하면은 시대의 흐름에 대한 불만이 쌓여 있는 노동자들의 지지를 그때그때 많이 받는다는 겁니다. 혹은 한 번 받기 시작한 선에서 그치지 않고 더 많이 확보를 하는. 예를 들어서 마린 르펜 전 국민연합 대표 있지 않습니까? 아마 27년 프랑스 대선에도 무조건 출마할 될 것 같아요 그때. 그분의 지역구가 바로 프랑스의 러스트벨트를 할 수 있는 북부 지역에 있습니다. 파드칼레 거기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화당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일종의 공백 상태가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샌더스나 AOC를 통해서 민주당을 변함없이 찍거나 아니면 민주당을 찍고 싶은데 불신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가 하면은 그래 니들이 기업 친화적인 건 알겠다. 이해는 하겠다. 미국의 정신이니까 필요하다는 것도 알겠어. 그런데 당신들의 행보를 보니까 노동자나 서민들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없거나 무지하거나 혹은 가르치려 든다. 가르치려 든다라는 게 가장 큰 페인이었다라는 예, 지적도 많더라고요.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결국 생각해 보면 뭐 정치라는 건 사람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딱 패턴이 있습니다. 선거에서 패배했어요. 그럼 일단 지도부 사퇴합니다. 심지어 이제 보면 정계 은퇴를 선언하기도 해요. 네, 그렇죠. 근데 민주당에서는 이번에 이제 물론 이제 새로 전국위원회 구성이 되긴 했습니다만 뭐 그렇게 나 이제 정치 안 할래, 그만할래라고까지 이야기한 사람이 과연 있었나? 없습니다. 주류건 현대좌파건 혹은 뭐 신생의원이건 간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좋게 말하면 뭐 어려운 말로 하면은 미국 정당의 이제 보수화, 예. 뭐라는 고인물, 뭐 세계에서 현역 정치인들 나이로 보면 평균 연령이 제일 높은 나라가 이제 일본, 그 다음에 미국, 뭐 이제 이런 식인데 사람이 바뀌지 않고서 뭘 어떻게 하겠냐라는 생각이 사실 많이 들거든요. 그렇죠. 왜 안 바뀌는 거예요? 그 미국의 일단은 원내대표 선출 절차부터가 한국하고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당대표를 뭐 대의원,
권리 당원, 일반 국민 이런 사람들을 다 포함을 해서 표를 행사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그 민심과 가장 이제 싱크로가 높다라고 네. 생각하니까. 그런데 미국의 그 양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현역 의원들의 투표로 선출이 됩니다. 우리나라 원내대표랑 똑같다 이 말이죠. 예, 그러니까 베테랑이고 기득권일수록 아무래도 알고 지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만큼 이제 지도부 자리를 한번 차지하면은 지키기가 굉장히 쉽다는 거죠. 근데 이게 제가 봤을 때 사실은 그래가지고 민주당이 과연 예. 이 돌파할 수 있겠는가? 라는 생각이 요즘 예, 많이 들어요. 사실은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도 AOC가 2020년 이래로부터인가 뭐 하원 내에서도 유력한 상임위원회의 뭐 민주당 넘버원 자리를 노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계속 도전은 하고 있는데 번번이 낸시 펠로시 때문에 저지를 당하고 있죠. 일단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님부터 좀 이제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뭐 사실은 좀 해야 되지 근데 않나? 라는 생각도 예. 드는데 그분은 왜 책임 안 져요? 은퇴도 은퇴인데 그분이 사실 어떤 면에서 민주당한테 굉장히 해로운 존재라고 할 수가 있느냐. 사실 저도 작년부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분 같은 경우는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메릴랜드에 있는 이탈리아계 정치 명가 출신이죠. 지금은 그렇죠. 캘리포니아에서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남편이 또 굉장히 유명한 사업가입니다. 돈도 많아요. 네, 돈도 많습니다. 근데 돈도 많은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펠로시 전 하원 의장이 비교적 근래까지 일관되게 반대했던 법안 중에서 하나, 특히 노동자 서민층의 지지를 받는 법안 중에서 하나가 미국 의회의 문제 중에서 하나가 바로 현역 의원들의 주식 차명 거래입니다. 차명 거래라고 하기보다는 내부 정보를 이용한 거래를 해서 네. 막대한 차익을 남긴다. 그거거든요. 사실 그것 때문에 2020년 이후엔가 노스캐롤라이나 출신 공화당 상원의원 한 명이 아예 정계 은퇴를 선언한 바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근래에 이제 한 3년 전인가 사망을 했죠. 다이앤 파인스타인 전 상원의원. 역시 캘리포니아 출신이고 이분도 참고로 펠로시와 마찬가지로 샌프란시스코가 기반입니다. 거기서 시의원도 하고 시장도 하고 의원을 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거의 90이 될 때까지도 아마 89세인가 죽었을 겁니다. 왜 그때까지도 상원의원직에 대한 미련을 못 버렸느냐. 그런 거래를 해서 차익을 남길 수 있거니와 그렇게 해서 남긴 재산을 가지고 자기 일가 사람들이 계속 싸우니까 자기 몫을 지키려고 남다 보니까 그렇게 됐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미국 정치라는 것이 상당히 보수적이고 네. 한번 이제 현역이 되면은 이제 잘 안 바뀌고 예. 그런 것들의 어떤 그 것들이 누적된 곳이 예. 공화당, 민주당 양쪽 다 똑같을 텐데 예. 그냥 느끼기로 보면 민주당이 더 심한 것 같다라는 예.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아무래도 민주당이 뭐 공화당도 여전하긴 그렇죠. 합니다만 비슷하긴 합니다만 민주당이 아무래도 1992년에 빌 클린턴에 따라서 가운데로 오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네. 양대 해안가의 대기업가들과 굉장히 좀 빠르게 친해졌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들과 유착을 해서 표도 받고 그런 이제 돈도 내부 벌고.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 차익을 남긴 사람들도 나오는데 그래서 사실은 펠로시가 백날 나는 진보다 나는 노동자와 서민을 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들 그걸 듣는 노동자와 서민들은 도저히 공감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니 그래도- 그런 것 같으면은 바로 이거죠. 그분들의 생각은. 아니 당신 그렇게 얘기할 것 같으면은 당신이 할 바부터 해라. 정계 은퇴를 하든가 그러니까 대한민국식으로 아니면은- 백지 신탁을 가든지 보면 아니면은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금지법을 지지를 해라. 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프랑스에서 나오는 이제 캐비어 좌파라는 게 예. 사실은 민주당의 그 핵심 세력 아니냐. 사실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와중에 과연 민주당이 지금 이제 트럼프의 저런 과격한 조치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부작용들 뭐 나타나고 있고 반발도 있지만 미국 민주당이 대안으로서 여겨지지 못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결국은 어쨌든 뭐 이 기존 시스템을 때려 부수고 뭔가 좋은 시도를 해보는 당이 차라리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그래서 공화당이 계속 이기는 예, 거죠. 나는 거지. 예. 나는 그냥 우리 동네에서 계속 상원의원 할래. 우리 동네에서 계속 하원의원 할래. 이거 가지고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예. 생각도 드는데. 사실 지금 또 민주당이 또 어떤 패착을 저지르고 있느냐 하면은 첫 번째로는 민주당이 백날 풀뿌리 운동하고 저도 작년에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예를 들어서 히스패닉 거주지가 있으면은 그리고 그 거주지가 본인들을 근래에 지지하기 시작했든 아니면은 텍사스 출신인 린든 B 존슨 전 대통령이 현역 시절이었던 1960년대부터 민주당을 찍었건 간에 풀뿌리 정당이라면 마땅히 그 지역의 선거 조직을 구축을 하고 계속해서 유권자와 소통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뭐 미국 정치라는 게 핵심이 그거지 않습니까? 유권자들이 원하는 일을 네. 내가 대신 들어준다. 네. 내가 뭔가 해결사로서 해줘야 된다라고 그러면 사실은 좀 손에 지저분한 것도 좀 묻힐 때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좀 끈끈함도 있어야 되고
그렇게 되는데 미국 민주당의 최근 이미지는 사실 그런 거는 좀 거리가 먼. 완전히 떨어져 있죠. 그냥 깔끔 떠는 사람들의 집합? 예. 뭐 이런 느낌이 좀 드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사실 선거 자금을 굉장히 잘 모으긴 합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작년에도 엄청 모았죠. 사상 최대로. 작년에 상원 선거에서 이긴 사람 중에 웨스트버지니아 주지사 출신인 짐 저스티스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왜 웨스트버지니아에서 선택을 받았느냐 하면은 웨스트버지니아가 이제는 공화당 우세주의건이야. 그렇죠. 사실 원래 웨스트버지니아는 미국에서도 손꼽히는 민주당 강세주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죠. 바뀌었죠. 레드스테이트 여건이와 조맨친 전 민주당 상원 의원이 작년 선거에 출마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플러스 알파가 하나 더 있습니다. 선거 자금을 걱정하지 않고 자기가 돼도 되는 백만장자, 억만장자라는 거죠. 이게 상원 공화당의 실제 근본적인 고민이거든요. 벤스도 사실 그런 면 때문에 오하이오 상원 후보로 각광을 받았다고 해도 아주 틀리진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모은 돈을 민주당이 그러면 어떻게 쓰고 있느냐. 지금 2020년 이후부터 사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얘기 중에 하나가 공화당이 텍사스건 애리조나건 어디건 네바다건 간에 히스패닉 거주지에다가 선거 조직을 구축을 하고 굉장히 치열하게 훑고 있다는 겁니다. 밑바닥을. 그런데 민주당은 가만히 있다는 거죠. 이제 공중전에 익숙한 세력이라서 그렇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제 의원들이 하다못해 뭐 타운홀 미팅이라도 해야 되는데 기껏 한다는 게 뭐 주류 언론으로 치면은 MSNBC에 나와서 잠깐 뭐 인터뷰를 한다든가 이런 정도다 보니까 뭘 하려는지도 모르겠고 우리가 원하는 말을 해주지도 않는다. 그럼 우리가 왜 당신들을 찍어야 줘야 되느냐.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뭐 세상이 이제 SNS에 있는 게 아닌데 예. 자꾸 이제 민주당을 보면 SNS에 세상이 있다고 생각하는 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트럼프나 일론 머스크의 이제 그 하고 싶은 대로 예. 하는 것들을 유의미하게 이제 견제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예. 최소한도 2025년에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그렇게 봅니다. 왜냐 그 아까 두 번째 포인트인데 인적 구성으로 봐도 네. 사실은 AOC 말고도 워싱턴주 그러니까 워싱턴 제3구에 다름이 아니라 민주당이 앞으로 공들여 키워야 할 법한 인재가 한 명 있습니다. 푸에르토리코계인가 그렇습니다. 히스패닉 여성이고 1988년생이고 이름은 마리 글루센캄프 페르즈입니다. 이분이 왜 이제 제 눈에도 띄느냐 하면은 워싱턴 제3구가 오리곤 북부와 국경을 맞대는 곳입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노동자들이 많이 사는 곳인데 직종이 제조업이나 이쪽보다는 임업 같은 게 많다는 거죠. 그쪽이 빽빽한 산림이 그렇죠. 있지 산림이 않습니까? 많으니까. 빽빽한 이제 임업 종사자들이 많고 그만큼 또 고졸자들이 많겠죠. 보수적인 동네일 것 같은데. 그런 보수적인 맞습니다. 실제로 트럼프를 계속해서 찍을 정도로 보수적인 동네인데 그와는 별개로 페레즈가 2022년과 2024년에 다름이 아니라 친트럼프 성향 강경파를 연달아 꺾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 선거를 치르면서 심지어는 격차를 벌리기까지 했거든요. 근데 그 비결이 뭐냐 하면은 페레즈가 대졸자이기는 한데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엘리트 대졸자와는 격이 많이 다릅니다. 일단은 그런 이제 시골 지역에 정착을 했을 뿐더러 본업이 남편과 지금도 공동 명의로 운영하고 있는 걸로 합니다. 자동차 정비소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지역 주민들하고 상대하겠군요. 예, 보면. 매일 상대하는 것도 그렇고 광고로 보면은 아무래도 그 스타일이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페레즈의 22년 선거 광고를 찾아보시면은 자동차 정비를 하거나 뭐 톱을 들고 있거나 이런 이제 우리가 여전히 흔히 생각해도 무방한 그런 미국 블루칼라 노동자들의 상을 자기가 그대로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직업이기도 하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쪽 워싱턴 제3구 지역 구민들이 우리는 보수파니까 민주당 너무 샌님 엘리트 정당이라서 마음에 안 든다 이러면서도 페레즈에 대해서는 당신은 민주당이어도 마음에 든다. 우리 동네의 딸 뭐 이런 식으로 예. 이제 생각한다 이렇게 해서 찍는 건데 민주당이 그 사람들을 잘 키우려 하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양해안가의 대도시의 거부들의 예. 그다음에 뭐 지금 정치 경력 뭐 30년씩 이렇게 예. 되면 눈에 들어올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결국은 트럼프가 미국의 어떤 기존 시스템을 뭐 이렇게 저렇게 좌지우지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또 도와주고 있다. 네.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렇게 보셔도 무방한 것이 정부 인선으로 봐도 워낙 많은 사람들의 인선 자체가 지금 논쟁을 낳고 있긴 한데 그와 별개로 민주당 심지어는 주류 노조들마저도 좋아하는 후보자가 한 명 있습니다. 아직 인주단이 통과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노동장관 후보자가 있거든요. 다름이 아니라 원래 이제 민주당 소속 블루독 의원의 지역구였던 오리건 제5구에 출마를 해서 이겼다가 작년에 떨어진 분이 있습니다. 이름이 기억이 안 나지만 역시 소수인종 여성인데 이분이 뭐 지역구 특성도 그래서 그런가 어떤 행보를 보였느냐 하면은 공화당 의원인데 저희로서는 굉장히
의아하게도 노조 노동자와 굉장히 친하게 지냈습니다. 음. 그런 면모를 이제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뭐 법안을 발의한다든지 했다 보니까 작년 선거에서 결국 지기야 했습니다마는 민주당 성향임을 감안하면 굉장히 선전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분을 노동장관 후보자로 지명을 했더니만은 민주당 의원들도 호평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사람 보는 눈이 예, 없지는 그럴 않죠. 때는 아주. 있다니까요. 보면. 예. 그 결국은 보면 사람도 안 바뀌어. 그렇다고 정강 정책에 대한 치열한 논쟁도 없어. 예. 그렇다고 밑에서 파이팅 좋게 뭔가 해보는 사람들에 대한 기회도 잘 부여가 안 돼. 그렇죠. 결국 이렇게 보면은 내년 중간 선거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네. 뭐 웬만한 일이 없고서는 계속 민주당한테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겠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보면? 그게 어떻게 어려운 거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지금 사실 뭐 인플레이션도 그렇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 계란 가격만 오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소고기 가격도 뛰기 시작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그 여성 대통령이죠.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파루도 멕시코 대통령이 예. 보복 관세를 그쪽 시각으로 일요일엔가 선언을 네. 하기로 했습니다. 25%씩 때리기로 했죠. 그리고 캐나다 보수당이 한때는 주스틴 트루도 총리에 맞서기 위해서 트럼피즘을 굉장히 많이 차용을 했다가 지금은 또 뭐 다 지금은 바뀌었죠. 트럼피즘과 거리를 두고 있죠. 예. 그런데 캐나다 보수당이 어디를 기반으로 삼습니까? 바로 캐나다의 대표 산유 지역인 알버타주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관세도 그렇고 민생도 그렇고 앞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겁니다. 이게 큰 문제가 된다면은 사실 이게 어찌 보면은 작년 한국 총선과 비슷한 결과를 가지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다 누구 야당이- 때문이다. 이게 다 누구 때문이다. 예, 이게 다 누구 때문이다 덕분에 야당이 이기기는 해도 예. 그 여론이 대선까지도 온전히 야당을 지지할 것인가를 장담하기는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뭐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좀 더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 분위기로는 미국 국민들 나오는 뭐 뉴욕 타임즈도 그렇고 이렇게 쭉 보다 보면은 이게 다 보면 옛날 민주당 탓이다라는 게 예. 이제 먹혀 들어가는 것 같아요 보면은. 예. 그러니까 뭐 2년 내년 지방선거 하면은 저기 중간선거면 이제 앞으로 한 1년 뭐 한 반도 안 네. 남은 상황인데 자고는 쉽지 않겠다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네, 때는. 이기더라도 안주해서는 안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정당이라는 거는 정치 선거에서 승리하면 신나고 패배하면은 당연히 우울해지는 건 마찬가지인데 미국 민주당의 선거 패배 이후에 우울증은 상당히 좀 오래 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 그다음에 이제 활로를 못 찾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의 막연한 느낌이라기보다는 우리 신 선생님이 보셔도 비슷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뭐 민주주의라는 것이 이제 서로 경쟁하는 정당들끼리 이제 세력을 뭐 맞대고 여러 가지가 좀 진행이 돼야 되는데 한 정당이 지리멸멸하다는 것은 뭐 그렇게 좋은 건 아니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보면 뭐 민주당이 좀 존재감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은 드는데 거기까지 갈 길은 좀 멀지 않겠나라는 정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네, 오늘은 오래간만에 신은철 선생님 모시고 미국에서 사라진 민주당 어디가 있나, 왜 안 바뀌나 이런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 아직까지 갈 길이 멀다라는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래간만에 나오신 신은철 선생님 감사하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